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제 시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 민족운동의 전개를 서술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쓰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와 경제에 관해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이라는 장을 두어 다루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수탈이 자행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는 토지사 사업을 통해서 조선인의 토지를 수탈했고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해서 쌀도 수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조선 회사령을 시행해서 조선인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압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사학계를 대표하는 학회 회장까지 지낸 한 연구자는 이 시기에 조선으로부터 유출되거나 수탈된 자금의 규모가 GDP의 80%가 넘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조선 경제는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을 것은 물론 조선인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이 시기 조선인의 사망률이 크게 하락해서 평균 수명도 늘었고 조선인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이나 그로부터 형성된 사회 통념은 대부분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허구입니다. 잘못된 인식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고 식민지 경제에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에 비추어 우리들의 통념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동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에 일본의 제도를 이식하고 가능한 한 두 지역을 동질화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침을 일본 열도의 서쪽에 있는 두 섬의 이름을 따서 당시 조선의 시코쿠 큐슈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치면에서 보면 조선인의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주의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면에서 보면 일본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조선에 이식되어 지역통합, 영어로는 Regional Integ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단계로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폐가 통합되었습니다. 조선의 화폐 제도는 조선은행권을 일본은행권과 1대1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두 화폐의 가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선은행권을 함부로 발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선의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선이 재량적으로 통화 공급을 조정하는 그러한 금융정책은 쓸 수 없다는 제약이 생겼습니다. 둘째, 시장이 통합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에는 거의 모든 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몇 개의 품목을 예외로 두었지만 그것도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 이외 지역 간의 무역에는 일본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과 일본의 시장은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법 제도가 조선에 이식되었습니다. 일본에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조선에 시행된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법령으로 1912년에 시행된 조선 민사령을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부의 예외 조항을 두면서도 일본의 민법, 상법, 또 각 시행령, 민사소송법 등 23개의 법률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령이 일본에서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도 자동으로 조선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은 일본이나 조선인의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차이가 없도록 두 지역의 법적 환경을 접근시킨 것입니다. 다른 한편 조선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것으로서는 중요한 선거법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조선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동아주의는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면서 경제면에서는 동아를 지향하는 편의주의적인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통합은 일본 제국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현재의 유럽연합인 EU와 닮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참가국의 자신의 경제 주권의 제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지만 일본의 지역 통합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영내의 각 지역이 완전히 개방되어 상품과 자본과 노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내의 경제 변화가 급속히 촉진된다는 점에서는 EU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식민지 조선 경제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장기 통계를 추계한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몇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방 전에 나타난 변화를 해방 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지난 100년간의 추이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림 1은 수출과 수입이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합니다만 국민 총소득 대비로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10%에서 30% 정도로 빠르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 후의 수출 의존도의 상승에 맞먹는 속도였습니다. 해방 후는 공산품의 수출이 고도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방 전은 농산물 수출의 비중이 높다는 차이는 있지만 수출의 주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패턴은 해방 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림 2는 산업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해방 전의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70%에서 40% 정도로까지 하락한 반면 광공업이나 서비스업, 전기 및 건설업 등의 다른 산업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해방 전후의 혼란기에 다소 역전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교과서에서 상정하고 있듯이 조선인과는 무관한 것이었을까요? 그림 3은 조선인과 일본인 회사의 공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장은 파란색, 회사는 표식이 있는 분홍색으로 나타냈고 조선인은 실선, 일본인은 점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공장 수의 추이를 보면 합병 초기에 조선인 공장 수는 보잘것이 없었고 1920년대까지는 일본인 공장 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후 급증해서 조선인, 일본인 공장 수를 능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28년 9년에 공장 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공장의 정의가 좁게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증가 추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일본인의 위에 있는 구도가 바뀌진 않았지만 조선인 회사 수도 빠르게 늘어나서 일본인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의 규모로 보면 일본인 회사가 압도적으로 컸고 대규모 자본에서 또는 근대적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인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일천하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었지만 이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1911년에 시행된 조선해사령으로 일제가 조선인 자본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압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사령은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것인데 신고제로 되어 있는 일본 민법에 조선 적용해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회사령은 조선인만 규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회사 설립도 똑같이 규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 설립이 불허된 사례를 보면 일본인도 많았고 그들의 반발로 인해서 1914년 이후에는 규제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결국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되어 두 지역의 제도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넷째, 그림 4는 1인당 소득과 불평등의 어떤 지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20세 이상 성인 인구로 나눠서 구한 1인당 소득을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배제해서 2017년 불변 가격으로 보인 것입니다. 1인당 소득이 눈금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으로 이렇게 10배씩 뛰는 로고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1인당 소득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방 후 특히 고도 성장기의 증가율은 매우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전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면 4.9%로 나옵니다. 그에 비해 해방 전의 1인당 소득은 추계 기간 동안 1.8배가 늘어나서 연평균 2.2%로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즉 해방 후에 한 2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소득에는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이 소득을 민족별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인 인구의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빨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선인의 1인당 소득도 연평균 2.2%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증가한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소득 불평등의 지표로는 성인 인구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을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공백으로 남겨진 시기가 있지만 개략적인 추이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 눈금을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르면 해방 전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정도를 전후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7%로 급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해서 한 12% 정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해방 전에 비해 해방 후에 불평등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소득이 높았던 일본인이 모두 철수하였고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지주계급이 몰락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해방 전의 조선 경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영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당초 자본과 기술에서 앞선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조선인이 배제된 것은 아니고 조선인 공장과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와 비교할 때 일본인과 조선인 간 또는 조선인 내부에서도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불평등이 매우 높은 사회였고 경제 성장률 또한 해방 후에 2분의 1 속도로 느렸기 때문에 그 성장의 효과가 저변에까지 두루 미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구 한국 정부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한나라의 주권을 문자 그대로 강탈했다고 할 수 있죠. 일제는 바로 이 점에서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마저 유린해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토지를 마구잡이로 수탈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실생활에서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민족 간 차별을 제도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거래의 시장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탈이 일상화되고 차별이 공식화되어 있는 체제라고 한다면 조선인의 반발로 식민지 통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영구히 편입하고자 했던 식민지 지배의 목표를 거스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조선에 시행한 각종 제도와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경제적 변화에 비춰보면 교과서의 서술은 초보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상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동안 교과서로 배웠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도대체 일제를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경우 혹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엉터리 논리로 일제를 비판해왔고 또 대다수 한국인들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면 일제를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허구를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을 포함한 세계인이 수긍할 수 있는 상식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일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 교육이 빠져있는 함정이고 역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